회의장에 계신 모든 분들은 마스크를 코가 완전히 덮이도록 착용하여 주시고 방역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국회 방송이 생중계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사무처 인사로 우리 위원회에 새로운 직원 인사가 있겠습니다. 재민 입법조사관입니다. 김성용 입법조사관입니다. 황현희 입법조사관입니다. 이정윤 입법조사관입니다. 새로 보임된 직원들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잘 보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 후보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권칠승 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국회가 후보자의 정책 구상을 듣고 공직 수행 능력과 자질을 사전에 검증, 확인함으로써 앞으로의 국민의 눈높이에 맞고 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수립하고 또 집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위기를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하고 중소벤처기업들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역량을 발휘하여 도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임무가 과거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코로나19 극복 과정과 그 이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의 사활이 나아가 우리 실물경제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겠습니다. 오늘 청문회를 통해 정책 현안에 대한 후보자의 역량과 고위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자질이 가감없이 평가되기를 기대합니다. 후보자께서는 인사청문회가 취지에 맞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회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 후보자의 선서를 받고 모두 발언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그에 대한 후보자의 답변, 끝으로 후보자에게 최종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직 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 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2021년 2월 3일 공직 후보자 권칠승. 후보자께서는 10분을 넘지 않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10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모두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하경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인사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서 업무 수행 능력과 자질을 검증받기 위해 인사청문회에 나왔습니다. 오늘 청문회는 후보자 개인의 검증을 넘어 코로나로 인한 엄중한 상황 속에서 산적한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 현황과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는 지난 2016년부터 4년간 제20대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서 중소벤처기업과 소통하고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한 바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관련 다수의 법안을 발의하였으며 2018년과 19년에는 2년 연속으로 국회의장이 수여하는 입법 및 정책개발 최우수 국회의원과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납품 단가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보복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 전담 공공기관 지정 등 중소기업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소상공인의 안정적 생계 유지를 위해 중소기업 중앙회와 협력하여 노란우산공제 가입 간소화를 위한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을 대표 발의하는 등 그간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부담을 완화하는 데 노력해왔습니다. 또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2년간 민주당 중소기업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업계의 소통을 위해 각종 강연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특히 전국에서 중소기업이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경기도 화성시의 국회의원으로서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들과의 적극적이고 활발한 소통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가 가져온 글로벌 팬데믹에 따른 경제 위기 속에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극심한 경기 침체와 대전환의 시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위기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는 중소벤처기업을 중심으로 선진국 대비 가장 빠른 속도로 경제 회복을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OECD에서는 한국은 효과적인 방역 조치로 회원국 중 GDP 위축이 가장 적은 국가다라고 언급하며 2020년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OECD 국가 중 1위로 지목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의 뒤에는 우리 중소벤처기업이 매우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역대 최대의 신설 법인 창업 달성, 연 기준 4조 3천억 원 규모의 최대 벤처 투자, 13개 유니콘 기업 및 비대면 분야 혁신 기업 등장, 또한 4대 그룹을 뛰어넘는 벤처 기업 일자리 규모, 벤처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양질의 새로운 일자리가 지속 창출되는 등 제2의 벤처 붐이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우리 중소기업 제품과 중소기업은 선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중소기업 수출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실적 하락에도 불구하고 거의 전년 수준을 유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렇게 중소기업 수출이 선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중소기업 중심의 K방역 제품, 홈코노미 관련 비대면 분야 유망 품목 수출의 약진, 온라인 수출 급증 등에 기인합니다. 특히 바이오, 의료, ICT 분야 등 코로나 시대의 유망 분야가 큰 폭으로 성장하며 우리 중소벤처 기업의 경쟁력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충분히 통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벤처 스타트업의 성장과 수출 중소기업들의 선전은 주식시장에서도 코스피 3000, 코스닥 1000 시대를 여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국내외 가혹한 경제 환경 속에서 우리 중소벤처기업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며 새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제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중소벤처기업이 한 걸음 더 앞으로 내딛고 소상공인이 코로나19 이전으로 매출을 회복하여 안정적으로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당면한 과제들을 꼼꼼하고 세심하게 살피고 해결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첫째, 코로나19 이전으로 소상공인의 경영과 지역 상권을 회복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계신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소상공인의 경영 회복을 위한 손실보상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상권 경쟁력 강화 및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상권법을 제정하고 상권회복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을 경감하고 신속한 재기 지원을 위한 노력도 병행하겠습니다. 둘째, 핵심 벤처, 스타트업 선도형 경제의 주역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비대면 중소벤처기업 육성법 제정을 통해 비대면 분야 중소벤처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한편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를 바탕으로 벤처 투자를 확대하고 중소기업 R&D 2조 원 시대를 열겠습니다. 셋째, 전통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혁신의 주체로 확실히 세우겠습니다. 중소제조업 스마트 제조 혁신, 친환경 공정 혁신, 신사업 전환 혁신 등 제조공장 혁신 3대 프로젝트를 통해 전통 중소제조기업의 혁신을 가속화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현대화를 넘어선 디지털 전통시장,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상점 확대를 통해 소상공인을 혁신의 주체로 만들겠습니다. 넷째, 지역혁신 플랫폼으로 지역균형 뉴딜의 성공을 뒷받침하겠습니다. 한국판 뉴딜을 위한 규제자유특구를 신규로 지정하고 지역 주력 산업 및 지역 선도 기업을 육성하는 한편 지역 뉴딜 벤처펀드 확대를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대와 협력을 가치로 우리나라의 상생경제 수준을 한 단계 높이겠습니다. 글로벌 기업과 스타트업 간 협력, 플랫폼 기업과 소상공인 간 협력, 대중견 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 등을 통해 기업 상호 간 시너지를 창출하겠습니다. 생계형 적합업종 및 사업조정제도의 실효성,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해 기존 사업 영역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점검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정책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과의 소통을 가장 중요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하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에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중소벤처기업 현장을 찾아가고 소상공인의 목소리에 공감하는 소통하는 중소벤처기업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청문회에 겸허한 마음으로 임하면서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후보자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 한 분당 질의 시간은 두 분 간사위원님과 협의에 따라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7분으로 하겠습니다. 네. 예, 구자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마이크 나가나요? 그 본 의원이 확인한 그 바에 따르면 후보자께서 2010년도에 당시 선거에 유리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민등록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위장 전입에 보입니다. 그런 개연성이 충분한데 위장 전입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자료 정빙 요청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이 후보자에게 유리할 수도 있는 소명 자료입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요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5대 그 인사 원칙, 위장 전입 포함해서 병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와 아들의 병력 관련해서 사급 보충력 사유 관련 자료 요청을 했는데 제출이 곤란하다고 하셨습니다. 후보자 본인께서도 아까 모두 말씀에 우수의원으로 선정도 되셨고 또 국회의원으로서 인사청문회도 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다른 후보자들께서도 병력 자료 제출을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를 위한 자료 제출인데 자료 제출 요구가 미흡합니다. 또한 그 문재인 정부에서 국회의 관계나 또 뭐 후보자가 경기도 도의원 시절에 천안함의 정부 발표를 부인하는 발언과 뭐 대북 전담의 발언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답변이 적절치 않다고 답변을 회피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후보자에게 제가 요청한 이 자료들을 오전에 좀 제출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권명호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조금 전에 우리 구자근 의원께서도 그 위장 전입 의혹이 있다고 자료 제출을 요구를 하셨는데 그 후보자님 1995년도 3월 8일에 경기도 고양시 성사동 주공아파트로 전입을 하신 후에 1년 5개월 만인 1996년 8월 5일 날 또 같은 덕양구 화정동 달빛마을로 또 전입을 했습니다. 또 얼마 있지 않아서 2주 후인 8월 19일 날 같은 화정동 옥빛마을로 또 전입을 했고 44일 후인
10월 2일에 다시 또 달빛마을로 전입을 했습니다. 또한 2010년도 지방선거 한 달 전인 2010년 5월 6일 고양시에서 화성시로 전입을 하고 7개월 후에 또 다시 살던 고양시 아파트로 전입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 대한민국은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지만 이 공직자로서 이렇게 잦은 전입과 그러한 그 주거지 이전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국민들도 많습니다. 2달 만에 전입이 3차례 또 이루어지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 전입이 수차례 이루어진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서 전입신고별 구체적인 사유와 근거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 제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문 대통령께서 5대 비리에 대한 관련된 경우 고위공직에서 배제하겠다는 원칙에 저촉이 되는지 저희들이 또 검증을 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후보자의 도덕성을 평가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인 만큼 오전까지 해당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후보자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하여튼 기록하셨죠? 우리 예, 저 뒤에? 기록했습니다. 예, 예. 아까 모두 발언에서도 성실하게 답변을 하겠다고 그렇게 하셨으니까 네,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이전과 관련해서는 아마 청문회 요청 자료에 있을 겁니다. 초본에 아니요, 나갔기 부족해서 소명이 부족해서 추가 소명을 요구를 했었는데 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 양금희 의원님. 예, 저는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에 관련한 내용을 저희 의사 진행 발언하겠습니다. 후보자가 정책적 도덕적 검증을 위하여 요청한 자료들에 대해 배우자나 직계 비속은 물론 후보자 본인에 대한 자료마저도 개인정보 제공 부동의로 제출되지 못했습니다. 후보자는 2014년 도의원 시절에 당시 경기도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를 하시면서 도덕성 검증은 공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중요한 부분이고 공개 원칙이 되도록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그리고 인사청문회가 통과 의뢰에 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한 바 있습니다. 감사할 때 받는 입장이 되었을 때와 기준이 달라진 것인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화성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주정차 위반 8회가 발생했고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9건의 도로교통 위반 과태료 범칙금을 부과받은 내역이 있습니다. 특히 민식이법이라고 불리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본회의 표결이 2019년 12월 10일에 권철성 후보 장관께서도 찬성을 표결했음에도 불구하고 2개월 만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속도 위반을 했으며 이 법이 시행된 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속도 위반이 있었습니다. 민식이법 찬성 표결 후에 6개월 동안 3번이나 어린이 보호구역 내 속도 위반을 저지른 것입니다. 이처럼 후보자는 자질 검증은 물론 도덕성 검증이 필요한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인이 도덕성에 흠결이 없다고 생각할지언정 모든 것을 소명하고 검증받는 것이 적절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보유한 외국환이 외국환 거래법이나 조세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형성되고 사용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관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 절차를 거쳐 해외 물품을 구매했는지 충분히 소명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후보자께서는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할 때 있어서 동의한 기준을 묻는 본 의원의 질문에 개인 신상 관련 자료 등은 개인정보 보호에 따라 자료 제공에 비동의했다고 답했습니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한 자료는 모두 개인 신상 자료입니다. 후보자 본인이 세운 잣대로 최근 5년간 자료만 제한적으로 제출하고 본인이 감추고 싶어하는 개인정보는 동의하지 않는 행위는 정책적 도덕적 검증에 국회 청문회를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위원장님, 후보자가 개인정보 동의에 한 자료 중에서 개인 신상 자료가 아닌 자료는 무엇인지 물어봐 주시기를 바라며 한국은행, 대법원, 교육부에 요청한 자료를 본의원 질의 시간 이후에 오전까지 네, 다음에 또 예, 이주환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자료 요청하고 계시니까 지금 본 인사청문회하고 직접 관련은 없지만 워낙 이 자료가 주지도 않고 이게 또 이유도 주지 않는 이유도 말씀을 안 해주시는 부분이라서 여러분 요즘 듣다시피 지금 원자력 발전소를 북한에 지어주기로 했다는 그 부분에 있어서 산업부에서 삭제한 530개 목록하고 원전 관련 내용들을 좀 자료를 달려고 하니까 물론 뭐 자료도 주지 않을 뿐더러 주지 않는 이유조차도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국민들이 지금 원전 월성 1호기 이제 폐쇄를 논의하고 있는 그 시점, 그리고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던 그 시점, 공교롭게도 이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기로 했다는 그런 사실들이 지금 산자부에서도 그 일부 문건은 이렇게 공개를 했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본 의원이 살펴보기 위해서 요청을 했는데 너무너무 무성의하고 자료도 제출을 하지 않고 이유도 말씀을 해주지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좀 자료 제출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우리가 또 현안 질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산자부에 요청하는 겁니까? 네, 중기부가 아니고요. 오늘 중기부 장관 네 알고 있는데 그 자료 요청 의사 일반 자료를 네. 보고 싶은데 네 못 보셨다 지금 그 기회가 이야기죠? 지금 이 위원장님께 청문회 자료가 요청할 아니고? 기회가 자주 없었기 때문에 이 기회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하겠습니다. 또 다음에 양금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똑같이 앞에 앞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네, 한목희 의원님 네, 죄송합니다. 저도 여러 가지 좀 우리 후보자님의 여러 면 전문성 그리고 정책적인 비전, 가치관 이런 걸 검증해 보기 위해서 우리 위원들에게 현장에서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15분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 질의를 했는데 그 서면 질의의 대부분이 앞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 신상 정보다 또 후보자 신분으로서 답변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이런 멘트를 달아서 서면 질의에 대해서 상당 부분 답변을 하지 않고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보고 과연 후보자가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문회에 임하는 자세가 바람직한 건지 아니면 이 청문회 이 시간만 지나면 당연히 임명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그런 건지 이 서면 질의에 대해서 너무 불성실하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아쉬움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제출한 서면 질의에도 좀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영대 의원님 발언하십니까? 예. 네, 후보자께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제가 보기에는 일반 자료 같은데도 제공이 안 되었다 하니 어떤 자료인지 우리 주에 누구들을 좀 의원실로 체크하셔서 주실 수 있는 자료면 시간 안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훈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을 강훈식입니다. 오늘 제자리에서 유난히 장관 후보자 얼굴이 잘 안 보이네요. 아마 야당 의원님 쪽에는 잘 보일 것 같은데 여당은 잘 안 보여도 된다 이런 생각이신지 아니면 야당한테 특별히 잘 보이고 싶어서 그쪽에 앉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대부터 우리 권칠승 후보자랑 같이 의정 활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저는 그 성실함과 모범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익숙하게 봐왔고 또 피감 기간을 같이 앉아서 감사하고 토론했던 모습에서 지금 후보자의 모습으로 앉아 있으니 뭐랄까요, 좀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코로나19의 국난 시기에 권 후보자 같은 후보자가 장관으로 지명돼서 참 다행스럽다. 성실하고 모범적으로 국난 극복에 임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설날을 앞두고 코로나19로 모든 정치인들이 자영업자가 고통받고 있다고 하고 중소기업이 고통받고 있다고 하는 이 시점에 우리의 오늘 청문회가 국민들 눈높이에 얼마나 희망이 될 것인지, 얼마나 정책적으로 자영업자와 피눈물 흘리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묻는 자리가 되기를 희망하고 그런 정책적인 토론으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우리 산자 중기위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의 질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후보자가 첫 업무 보고 내용에서 소상공인 관련된 내용을 보고받았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보상과 관련해서 오늘 야당의 원내대표도 말씀하셨고 어제 여당의 대표도 말씀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중소벤처기업부가 당정과 함께 검토하라고 지시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후보자도 지난 1월에 재난안전법을 개정안 발의를 통해서 임대료 일부를 좀 지원해보자 이런 법안도 발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 피해 보상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을 묻고 싶습니다. 답변하십시오. 네, 소상공인에게 이제 피해가 집중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하는 게 아마 지금 전부 모든 분들의 문제의식의 시초가 아닌가 싶습니다.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렇지만 재정이 가지고 있는 한계도 이제 감안하지 않을 수 없고,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손실의 또 차이도 다 조금씩 제각각이고, 그다음에 또 아무리 정교하게 짠다 하더라도 또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또 그런 그 기본적인 한계점, 이런 것들이 지금 총망라되어 있는, 좀 그야말로 우리 공동체 전체가 같이 고민하고 또 합의하고 난 이후에는 또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최대한 합의하고 또 그런 것들을 중기벤처부 장관이 되면 최대한 앞장서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취지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 이번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을 달성하기 위해서 국내의 99.9% 사실 기업이다. 기업의 99.9%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의 역할이 저는 아주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기부는 2017년 청에서 부로 승격된 지 이제 4년 차인데요. 한국판 뉴딜 속의 중기부, 국민들은 아직 한국판 뉴딜 잘 안 하단다 이런 분들 많이 있거든요. 중기부의 역할, 또 2021년에 중기부 정책 비전, 그냥 간단하게 후보자의 생각을 말하면 어떻게 제가 들을 수 있습니까? 방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서는 이 그린 뉴딜, 방금 말씀하신 그린 뉴딜과 중소벤처 그리고 소상공인들을 혁신의 주체로 내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구호에만 그치지 않고 실제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제가 만약에 장관으로 임명이 된다면 다른 부처와의 협업, 그리고 정부 전체가 취하고자 하는 이 방향을 지금 방금 말씀하신 이 부분에 맞추는 것, 이런 그 조정 역할이 아주 중요한 그 장관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네, 중기부는 어쨌든 한국판 뉴딜의 어쨌든 핵심 부처가 될 수밖에 없고, 또 이후에 우리가 탄소 중립이라든지 이런 국정아젠다의 핵심 부처이니만큼 그런 것들 좀 잘 유념해서 장관이 되신다면 진행할 필요가 있겠다 봅니다. 말씀 중에 방금 후보자가 말씀하신 것 중에 다른 부처와도 그렇게 연계해서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 느끼는 것들 또는 중기벤처 소위원장으로서 느끼는 것에 대한 질의인데요. 사실 중기부가 산업부의 과거에 청단위로 일을 했고 4년 전만 해도 그렇죠. 그리고 이제 독립했습니다. 산업 전반에 걸쳐서는 중소벤처기업을 우리 중기부가 관여하고 있고, 하지만 산업부와의 역할 분담 문제나 역할에 대한 충돌 문제는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장관이 되시면 이 부처 간의 갈등, 그리고 중기부의 총괄 컨트롤 기능으로서의 후보자의 생각은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입니까? 저 이제 장관에 지명된다면 저도 이제 현재도 의원 신분이기도 하지만 정치권에서 행정부로 가는 사람들이 해야 될 업무에 대해서 저 평상시에 좀 생각한 게 있었습니다. 이 관료들에게 휩싸여서 또 바쁜 일정에 밀려서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고 방향을 잃는 그런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평상시에 많이 했습니다. 또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행정부에 가게 되면 아무래도 국회와의 소통에 있어서는 조금 더 유리한 면이 있다고 제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어울리면 방금 말씀하신 부처 간의 또 실제로 부처 할거주의라는 게 사실 관료 사회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는 데도 정치인들이 역할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관료와 의회와의 사이에서
역할하는 중기부 장관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제 질문은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 역할 속에서도 산자부와 중기부의 여러 가지 충돌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할 건지 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거듭나는 부처로서 또 극복해야 되는 숙제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가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예.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몇 개 산하기관을 놓고도 지금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은 방금 뭐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중기부는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말 그대로 지금 창업 단계에 있는 부처라고도 할 만합니다. 그러다 보니 좀 공격적이고 또 영역을 넓혀 나가려고 하는 어떤 그 좀 본능적인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처 자체가. 근데 또 산업부 입장에서는 또 방어하려고 하는 또 그런 본능적으로 방어 체제를 또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갈등의 모습으로 보일 텐데요. 저는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는 이제 국회와의 상의를 통해서 결정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합리적으로 내용을 이야기하고 예를 들어서 기관들의 기능을 좀 분리하거나 하는 뭐 그런 부분들까지도 다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민의힘 부산연재 출신 이주환 의원입니다. 작년 말에 소상공인 연합회가 이 1,000개 정도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그리고 또 중소기업까지 다 포함한 여론조사에 이 매출이 줄었다는 응답이 70%가 넘고 또 매출 감소 비율도 평균적으로 37.4%. 실제로 이 체감 비율은 더 심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에 또 우리 대통령과 우리 또 총리님 그리고 또 우리 민주당 대표님께서 이 손실보상제도를 도입을 하는 것이 정말 포용적인 정책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또 말씀하신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후보자님께서도 이 손실보상자에 대한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계신데 맞으시죠? 네,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손실보상제 이 문제에 있어서는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예상되는 문제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손실의 규모라든지 대상이라든지 또 어떤 지급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 생각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이것을 다 법으로 이 개정을 해서 이 지원을 하려면 지금 당장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그냥 벼랑 끝에 몰려서 이 정부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 긴박한 순간에 이 법 개정을 통해서 이 손실보상제를 좀 지원해 나간다는 견해를 말씀하셨던데 그 어느 세월에 이루어질지 모르는데 반드시 이게 법 개정을 통해서만이 손실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손실보상이라고 하는 아주 그 명제로 들어가면은 그거는 이제 법적인 게 있어야 되겠죠. 그거는 이제 국가의 합법적 행위로 해서 손해를 본 것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게 손실보상이니까요. 그거는 법이 없으면 사실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의 취지는 이런 거라고 저는 이제 제가 해석했는데요.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명분이 뭐가 됐든 혹은 과정이 뭐가 됐든 지금 당장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저는 뭐 의원님 말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손실보상을 어떻게 해야 된다 절차라든가 뭐 행위의 방법 이런 거 아마 안으로 들어가면 어마어마하게 복잡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너무 매몰되지 말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4차 재난지원금처럼 이런 방식으로 어쨌든 지금 현재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 저는 그게 지금 가장 급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뭐 법 개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보다는 신속하고 또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폭넓게 빨리 좀 이루어지는 방안이 있다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해야 된다는 말로 이해해도 저는 되겠습니까? 모든 수단을 써서라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저도 그 말씀에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존경하는 의원 민병덕 의원님, 강우식 의원님 이렇게 통해서 이 관련 법안들이 지금 나와 있는데 이 관련 법안들의 그 기준이나 범위나 이런 것들을 다 따지고 논의하자 보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요. 네, 동의합니다. 이 시간이 목마른 입법 우리 절차가 상당히 걸릴 거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행여나 지금 이 법안을 발의해 놓으신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이런 법안에 대해서 좀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법안을 만들기 위해서 또 시간이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이게 또 정쟁적으로 점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이게 대해서 뭐 몇 마디를 하면 발목 잡기 형태로 그런 뜻으로 비춰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그 바라는 어려운 점들을 지금 후보자님께서는 얼마나 파악을 하고 계신지요? 대략입니다. 네. 만약에 손실보상 이 제도를 시행하고 이 비슷한 정책을 시행을 할 때 얼마 정도의 금액이 소요된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거는 정말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거는 손실보상을 계산하는 방식들이 너무나 다양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출액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영업이익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이거는 정말 백가쟁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후보자님이 자꾸 그런 방법에 대해서 물론 이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알겠습니다만은 지금쯤이면 지금 2월, 3월, 4월 안에 많은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그리고 현 정부에서 손실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지금 공언을 하고 있는데 후보자님 지금 그런 아이디어라든지 어떻게 하겠다는 기준이 서 있지 않으면 이 국회에 어떻게 보면 국회에서 정해주는 대로 하겠다는 그런 자세로밖에 지금 보여지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민주당 의원님 내신 법안 안에도 소급 적용이라는 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코로나가 발발한 이후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본 그런 부분까지 좀 포함되는 걸로 법안에 좀 포함도 되어 있고 발언도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또다시 희망 고문이 시작이 되었어요. 이 부분에 소급 적용하는 데 대해서는 견해는 어떠신지요? 이 부분도 이제 법제가 없으면 사실 실행이 불가능한 이제 제도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외국의 경우에도 지금 방법이 아주 천차만별입니다. 외국 사례들도. 그래서 뭐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어떤 합의된 방법은 없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입법 절차 과정에서 중기부에 제가 뭐 중기부 임명이 된다면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중기부의 입장에서는 어떤 명분이나 절차보다는 실질적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을 예, 좀 알겠습니다. 주장하도록 우리 후보자님 그 실질적인 내용들을 지금 연구를 지금부터 하시겠다고 하는 건데 참 의문점이 많이 생기는 부분들은 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 보면 무등록 점포를 가지신 분들 그리고 또 현금 매출이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까지 여러 가지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말 이 해결해야 될 기준 문제, 손실에 대한 추산 문제가 이 산적에 있는데 우리 후보자님 이제 장관이 곧 되시면이라는 토를 다시는데 이미 되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장관님들 인사청문회도 다 통과되시고 다 되셨거든요. 벌써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실 것 같고 이 부분에서 좀 면밀하게 세심하게 검토하셔야 됩니다. 대통령께서 이 주무부처가 이 중기부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 지원이 언제쯤 일어날 수 있는데 언제쯤이 가능할까요? 여기서 한마디 말씀해 주시죠. 예, 그건 이제 방법에 따라서 좀 다를 거라고 봅니다. 방금 이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손실 보상의 법적 테두리를 갖추어서 보상이 나갈 때까지는 그래도 입법 절차 등등에서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건 저 우리 이주환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이전에 지금 이제 버팀목 자금은 예비비로 나갔지 않습니까? 근데 4차 재난지원금의 방식을 만약에 사용한다면 이제 추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어떻게 보면 가장 빠른 방법이 아닌가. 또 기타 지금 다르게 이야기되고 있는 게 사회적 연대 기금이라든가 또 이제 협력 이 공유제라든가 이런 또 다른 여러 가지 축들을 통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생긴 어떤 사회적 불균형을 조금이나마 해소해보자 하는 노력을 하는데 가장 신속하고 빠른 방법은 그래도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방식을 고민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게 저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의원신분이시고 장관이 되셨으니까 이 국회에 어떤 공을 넘기는 듯한 그런 뉘앙스의 그런 이렇게 답변을 많이 해주셨던데 행정부와 또 책임과 역할이 따로 있을 겁니다. 분명히 지금 시점쯤이면 이 긴박한 시기에 언제까지는 어떤 절차를 통해 산다는 뼈대 정도는 다 짜여 있어야 되는데
오늘 답변을 통해서 이제 그런 답변을 듣지 못한 이유가 없었습니다. 네, 제가 답변을 적절한 마련을 해서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아직 공식 회의에 참여를 못해서 제가 책임 있는 답변을 못 드리는 것에 대해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민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입니다. 인사청문회는 자고로 정책 검증이 되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국민들에게서는 물론이고 국회 내에서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 장관들의 청문회들이 있었지만 우리 산자중기에서의 특히 이 중소기업벤처부의 장관 청문회만큼은 정책 검증이 될 거라는 확신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이주환 의원님께서도 이 중기부 특히 소상공인들의 어려움들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주셨고 그리고 굉장히 공감 갔던 부분은 지금 당장이라도 이 소상공인들 또 중기 벤처들을 위해서 어떤 정책들을 결정할 것인가 미리미리 준비되어 있으셔야 할 자리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후보자께서는 그 산자위를 20대 국회 때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몇 년 하셨습니까? 4년 했습니다. 네, 그만큼 이 산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또 많이 알고 계시고 또 수많은 국감들을 통해서 산업 현장의 어려움은 무엇인지 그리고 대한민국의 산업 현장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계시는 분께서 현재 검증을 받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든든하다는 느낌도 듭니다. 근데 다만 이제 벤처기업들을 과연 어떻게 우리가 더 많이 단단하게 만들어낼 것인지가 우리 중기부 장관으로서의 큰 역할 중에 하나일 텐데 그 벤처기업 가운데 나우버스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못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길게 그 대기할 수 있는 시간을 줄여주는 기술을 갖고 있는 건데 예를 들어 식당에 가면 길게 줄을 서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기술을 이용하면 다른 일을 보고 있다가도 알람이 울리면 가서 그냥 식사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기술을 작년 봄에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한 융자 지원을 정부에서 했었는데 당시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줄도 너무 길고 그러다 보니 우리 소상공인들은 장사해야 되는데 시간도 많이 뺏기고 그래서 이 나우버스킹의 그 기술을 도입을 해서 불편함을 해소했던 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 어떤 부처보다도 이 혁신적인 기술이 많이 모이는 곳이 바로 이 중기부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 각 그 중기부 산하 안에 있는 그 여러 담당 과들마다 이 혁신적인 기술에 대해서 일정 부분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고 할 텐데 그 중기부 내에서의 칸막이들이 좀 없어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들고 뿐만 아니라 벤처가 갖고 있는 그 혁신 기술들을 산업부든 혹은 복지부든 뭐 국토부든 다른 곳에 적극적으로 접목시켜 줘야 될 책임이 중기부에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고민정 의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이게 이제 일종의 기술과 또 상권 같은 이런 정보도 요즘은 이제 다 플랫폼에 올리는 작업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그런 기술의 공유, 또 기술을 공유를 많이 시키면 그 기술을 응용하는 사람들은 아마 각 그 분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기술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또 응용을 해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 모아놓는 방식, 이게 필요한데 지금 뭐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캠프라고 하는 플랫폼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가 보시면 이제 스마트 공장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굉장히 훌륭하게 지금 정리해서 지금 축적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저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향후에 시간을 가지고 축적을 하게 되고 그걸 많은 사람들이 오픈소스로 보게 되면 앞으로 우리나라 정말 이 기술 발전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칸막이 해소, 공유 뭐 일종의 공유 경제, 공유 기술 이런 것들을 강화하는 것이 중소벤처기업부가 해야 될 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 중기부가 얼마나 발빠르게 신속하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우리 소상공인들을 더 단단하게 버티게도 만들지만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들까지도 더 커나갈 수 있게끔 하는 화수분 역할을 저는 중기부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더 많은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런 기술들은 예를 들어 지금 백신 접종도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맞아야 되는가 하는 혼란들도 있을 수 있고 걱정들도 있는데 이런 혁신적인 기술들이 더 어디만큼 접목될 수 있는지도 좀 많이 따져봐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규제 샌드박스는 잘 아실 텐데요. 현재 중기부는 규제 자유 특구만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뭐 산자부, 그다음에 과기부, 뭐 금융위 이런 여러 곳들이 결합되어 있는 게 지금 이 규제 샌드박스여서 중기부가 모든 것을 다 해라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규제 샌드박스에 신청을 하고 허가를 받는 곳들은 거의 대부분이 벤처기업일 수밖에는 없습니다. 근데 그 조사를 해보니까 이 샌드박스 제도를 모르는 벤처기업이 무려 45%나 된다고 합니다. 이거를 다른 곳으로 넘길 것이 아니라 어쨌든 이름 안에도 이 벤처기업을 소관하시는 그 부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벤처기업들이 규제 샌드박스라는 것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한 군데만 샌드박스에 허용을 받는 게 아니라 그와 유사한 기술을 도입하려는 기업들이 그것을 통해서 한 번 더 시도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사례들도 많아지고 사례가 많아지면은 이 부분을 법을 풀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결론을 내는 것도 훨씬 더 용이해질 겁니다. 그래서 그 벤처기업들에게 규제 샌드박스를 훨씬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게끔 하려면 중기부가 얼만큼 뛰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은데 지금 보면 홍보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중기부가 여기에 대한 어떤 절박성은 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현재 규제 샌드박스로 인해서 이제 실증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증을 하고 있으면 그 실증하고 있는 곳에 다른 기업들이 비슷한 기술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은 규제 자유 특구로 들어오면은 지금 현재 법적으로는 열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이제 같은 업계에 좀 더 알리는 방법들을 많이 찾고 그다음에 또 동시에 중요한 게 실증이 잘 안 되는 것으로 판단이 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빨리 좀 빼고 해서 선택과 집중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환입니다. 우선 권칠승 후보자님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제가 20대 국회 때 보궐로 당선이 돼서 우리 권칠승 후보자님 옆자리에 앉아서 우리 권칠승 후보자가 당시 의원 시절에 어떻게 의정활동을 했는지를 가장 가까운 데서 2년간 지켜봤습니다. 사안마다 굉장히 깊이 있게 연구하고 분석하고 또 그 대안을 질의하는 과정들을 제가 보았기 때문에 아마 장관이 되시면 충분히 잘 하실 거라 그렇게 믿습니다. 책임도 무거우실 것 같은데요.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중기부가 신생부서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는데 전임 박영선 장관께서 중기부의 위상을 많이 높여놨다 이런 평가가 있죠. 예, 듣고 있습니다. 그런 원래 농담으로 조용필을 다음에는 노래를 잘 안 부른다 이런 얘기가 있긴 한데 박영선 장관보다 더 훌륭한 장관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관련해서 지금 이제 장관이 되시면 이제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가 손실 보상의 방식, 규모, 예산 이런 걸 어떻게 짤 거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당장에는. 그렇습니다. 아까 대강의 구상을 말씀을 하셨는데 뭐 잘 아시는 대로 대한민국의 대기업과 제조업들은 여전히 경쟁력이 있고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고 국내의 내수나 관광 등등은 피해가 상당히 큰데 그 범위를 헤아릴 수조차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 지난해에 4번에 걸친 추경이 있었고 올해도 지원이 한 번 있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중기부 장관께서 되시면 우선 그 차수부터 조정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4번의 추경이 있었고 사실상 작년에 3번의 선별 지원이 있었고 1번의 보편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4차에 걸친 재난 지원이 있었던 겁니다. 올해 1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5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첫 번째에 소위 보편 지원이라고 하는 게 워낙 강하게 인식이 되다 보니까 차수가 조금 잘 안 맞습니다. 현실하고. 그건 그렇고요. 그 5차례의 지원 과정에서 그 지원에서 소외됐던 사람들, 현실적으로 지원을 잘 못 받은 사람들, 그런 업종들 혹은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은데 혹시 별도로 분석되거나 그것에 대한 대책을 장관님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네, 이제 우리 존경하는 김성환 의원님 질의를 들으면서 제가 2가지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금 이제 중기부 입장에서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는 이제 그런 방식의 내용들을 주장하고 이 업무를 추진해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범위를 넘어가는 이제 소상공인이 아닌 그 법인을 넘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중기부가 뭔가를 주장하기가 어려운 그런 이제 정부 내 구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소상공인 내부에 대한 말씀만 드린다면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중기부가 상당히 열심히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제 지금 나가고 있는 버팀목 자금 같은 경우도 그 이전에 나갔던 세희망 자금에 비해서 훨씬 더 금액도 뭐 훨씬이라고 하기는 좀 부끄럽습니다만 금액도 더 커졌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규제한 업체들에 대해서도 이번에 다 그 지원의 대상으로 넣을 만큼 그 사각지대를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다는 점은 제가 이번에 보고를 받으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네, 후보자님 이제 장관 우리 야당에서도 크게 문제를 안 삼고 계셔서 장관이 곧 되실 것 같은데 우선 돌아가시자마자 중기부 내에 그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의 일종의 민원 이런 걸 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현장에 가서 보면 예를 들면 자영업 같은 업종을 2개를 하고 있으면 그 중에 하나만 지원이 된다든지 코로나 도중에 가게를 새로 오픈했는데 비교 대상이 없으니까 아예 대상에서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든지 이런 소위 이 피해의 정도에 따라서 피해를 보상받는 게 아니라 정부가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규정에 맞으면 보상이 되고 아니면 안 되고 이런 사례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부분을 저는 바로잡아야 된다고 보는데요. 특히 기재부는 국간을 지키는 부서이기 때문에 국민에 대한 무슨 뭐랄까요 그 공직자로서의 자세와 관계없이 어떻게든 보수적으로 재정 규모를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기부야말로 실제로 피해의 규모, 액수 이런 걸 최대한 파악해야 되는데요. 특히 임대료 문제라든지 혹은 이제 지출의 총액 문제라든지 제도는 지금 여러 가지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만 중기부가 그 피해를 얼마만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그것에 따라서 정부 부처 내에서 협의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재정의 규모가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현재의 구조는 주로 정부를 대표하는 기재부와 정당이 민주당 간에 그 규모를 소위 밀고 당기고 하는 그런 구조처럼 보입니다. 중기부가 그 역할을 좀 더 잘해 주시길 바라고요.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그 피해 범위에서 보상이 안 되는 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지난해에 소위 2차 추경 때 편성했던 소위 보편적 지원 또 그 보편적 지원이 그냥 현금으로 저축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3개월 내에 사실상 지역화폐 수준으로 다 사용하게 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그 해당 지역의 상공인들한테 매우 골고루 혜택이 돌아간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두터운 선별 지원과 보편 지원이 동시에 가는 게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의 상인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보여지는데 관련해서
중기부에서 보편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얘기를 저는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장관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네, 이제 위원님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성환 의원님 말씀이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보편적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선별 지원할 것인가 이 뭐 철학이나 뭐 이런 것까지 다 이제 스며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나라가 지금 작년에 마이너스 1% 지금 추정치 아닙니까? 그러면 전체 GDP는 마이너스 1% 정도밖에 없어지지 않았는데 예전보다 어려워진 사람들이 훨씬 많아진 거지 않습니까? 그 타겟이 어디냐? 저는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겟이 명확한 경우에는 뭐 명확하다는 말은 좀 뭐 지나칠 수 있습니다. 이 타겟이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가 되는 경우에는 그 타겟에다가 어떤 지원을 좀 집중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보편적 지원의 경우, 저도 이제 특히 이제 지역화폐가 사용하는 시한이 있는 지역화폐를 하면은 이게 이제 한번 환류가 되면서 사실상의 소득 효과를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팬데믹 상황에서 아주 특정한 특정한 계층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효과가 제한적이지 않은가. 물론 두 개를 다 쓰는 게 더 좋은 방법인지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한다면 뭐가 더 나을까라고 말씀드릴 때는 제가 사견임을 전제로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중기부 차원에서 지난해 2차 출연 그러니까 우리가 속칭 1차 보편적 재난 지원이라고 했던 그 시기에 지원의 방식이 그 지역에 혹은 대한민국의 중소상공인에게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중기부 차원에서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맞습니다. 선택하는 두 가지 문제를 볼 게 아니고 함께 사용하면서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중기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 지출하는 과정에서 이제 두 번 이제 중기부가 지출하는 과정을 제가 보고를 받아 보니까 그 과정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빅데이터가 쌓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정확한 현실을 분석할 수 있는 토대가 지금 많이 갖추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성환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대한 분석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후보자님, 저 김경만 의원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잘한 일 중에 하나를 꼽는다면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시키고 유상을 크게 높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타트업 3~5년 차를 데스밸리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중기부 또한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데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다행스럽게도 후보자께서는 지난 20대 국회에서 저희 위원회 활동을 하셨고 민주당 중소기업 특별위원장을 지내셨기 때문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가려운 부분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식견과 경험을 바탕으로 중기부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국민 모두가 많은 불편을 감수하고 협조해줘서 세계가 부러워하는 K-방역을 성공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K-방역의 성공 뒤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비중이 24.6%로 선진국에 비해 2배 이상 높고 숙박 음식점업의 5년 생존율은 20.5%에 불과합니다. 또한 내수 부진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60.3% 이상 급감했고 특히 도소매, 음식, 숙박업종 등을 중심으로 매출 하락폭이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집합금지, 영업 제한, 이러한 정부의 방역 조치에 직격탄을 맞은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이러한 소상공인들에게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존경하는 김경만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네. 후보자님께서는 아까 다른 존경하는 의원님들 질문에 재정적인 한계, 자영업자별 손실액의 차이, 또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각지대의 문제 이런 걸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어쨌든 중소벤처기업부가 장관님이 되시면은 소상공인들의 입장을 대변해서 이러한 부분을 재정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올해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붐, 창업붐, 내수붐의 3대 붐을 통해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살리는 것이 핵심 업무 중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인 금융지원책을 조속히 마련해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손실보상제하고는 별개로 이러한 지원책이 함께 병행되어야만이 정말로 고통스럽고 아파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지원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먼저 이를 위한 금융지원 대책으로 지난해 매출이 급감해서 기업들의 신용등급 하락은 불가피합니다. 신용등급이 하락하면 잘 아시다시피 은행들이 대출금 상한이나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은 금융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지난 1월 22일 저희 당 차원에서 금융위와 상생협약식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출 만기, 이자 상한 유예 조치가 추가 연장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끝까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아울러 기업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경우에 정부 조달 시장의 접근이 기업들은 매우 어렵습니다. 신용등급이 조달 시장에서 참여 시 차지하는 비중이 25%에서 30%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도 조금 눈여겨서 봐줄 필요가 있으시고요. 후보자님 혹시 저 미국의 급여보호 프로그램 PPP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중소기업이 종업원의 해고나 급여를 삭감하지 않는 대신 시중은행에서 급여 비용뿐만 아니라 임대료와 경비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대출금을 용도에 맞게 사용하면 미국 중소기업청이 대출금 상한을 면제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 종업원의 고용자의 대량 해고를 막기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미국은 중소기업청이 주도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중소벤처기업부가 미국의 이러한 제도를 벤치마킹해서 중소기업 종업원의 고용 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재부, 금융위원회과 적극적인 협의하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아울러 우리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고용유지 지원금 제도라고 있죠. 네. 작년 4월부터 일반 업종까지 휴업수당의 90%를 지원하던 특례 기간이 작년 9월에 종료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이제 집합 제한 금지 업종만 올해 3월까지 9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종식까지는 특례 기간을 재지정할 필요도 있고 요건도 완화해야 된다는 것이 중소기업의 요구 사항입니다. 그만큼 또 고용을 유지하고 실업을 방지하는 그런 역할이 중소기업의 역할이기 때문에 비록 고용보험의 재원의 한계는 있겠지만은 이런 부분들을 중소기업께서는 널리 아주 시급히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셔서 향후에 고용부와 이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방안을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당연하게 주기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후보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부분을 포함해서 정말 기업이 또 소상공인이 자영업자가 다 이미 응급실에서 숨을 거둔 다음에 지원책 마련은 아무 의미가 없을 겁니다. 신속함과 속도감을 가지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해주실 경우에 누구보다 더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힘을 내고 희망을 가질 겁니다. 중소벤처기업부를 든든한 버팀목으로 생각해 주실 겁니다.
지금까지 많은 재난지원금 중소벤처기업부 신속하게 또 고생 많이 한 걸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실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권칠성 후보자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아마 그 코로나19로 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우리 660만의 그런 수많은 그 소상공인들께서 상당히 지금 후보자님의 그 답변에 대해서 초미의 관심사 그 어느 때보다 초미의 어떤 관심을 가지고 지금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지금 이러한 그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의 피해에 대해서 신속하게 뭔가 이 보상이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상 규모가 이제 적정하게 돼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 후보자님이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나갈지에 대한 확고한 그런 어떤 이 준비된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저는 그런 것을 믿고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어제도 이제 이낙연 그 여당 대표께서 헌법 23조까지 말씀하시면서 손실보상을 법제화하겠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게 우리 후보자님도 아마 명확하게 그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재난지원금하고 이 손실보상은 전혀 다른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알고 계시죠? 예, 법적으로 다른 개념입니다. 재난지원금은 일정한 대상에 대해서 일률적인 금액을 지원하면 되지만은 이 손실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법이 제정이 되면은 헌법 23조까지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손실보상에 대해서 국가가 보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고 또한 이 그러한 손실을 당한 그 자영업자들은 국가에 대해서 그러한 것을 청구할 그런 법적인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백만의 그러한 어떤 이 소상공인들이 있기 때문에 각 그 자영업자마다 다 다른 그런 손실보상액을 산정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또 어떤 바로 같은 업종의 같은 규모의 같은 비슷한 위치에 있는 그런 분들과의 어떤 형평성까지도 다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그런 어떤 행정 부담과 함께 그걸 어떻게 다 그걸 산정할 것인지 손실액을 또한 형평성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그런 수많은 분들의 어떤 소송을 당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것을 고려해야 되는데 우리 후보자님은 지금 아까 이제 계속 제가 답변을 들으면서도 이게 후보자님이 생각하시는 것이 재난지원금 같은 그런 방식을 지금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제가 말씀드린 헌법상의 헌법 23조에 근거한 특별법에 의한 손실보상을 지금 생각하시는 건지 우선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아직 후보자 입장이라 뭐 제가 사견임을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둘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명확한 입장을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둘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윤영석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손실보상 제도를 법제화해서 실제로 그 대상자에게 지급될 때까지 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자, 그러면 이제 네. 재난지원금 방식도 필요하고 예, 신속한 지원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또한 손실보상법을 제정해서 손실보상도 필요하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입장입니까? 예. 그 두 가지 다 필요하다는 거네요. 예, 저는 둘 다 두 트랙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작년에 그 지금까지 1, 2, 3차 재난지원금이 이제 30조가 넘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신속한 보상이 돼야 되고 적정 규모의 보상이 되고 그다음 재정의 이제 안정성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금년에만 해도 지금 적자 국채 발행이 100조 원을 지금 넘어선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지금 여당 또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이제 이러한 손실보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법안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매출액 기준으로 한 50에서 70%만 손실보상을 한다고 할 경우에도 1개월에 한 25조 원 정도의 재원이 지금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게 코로나19 상당히 그 장기화될 그런 지금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과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재정이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 금년에만 해도 지금 적자가 100조 원 이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또 추가적으로 이렇게 이제 한 달에 매출액 기준으로 할 때 50% 내지 70%만 하더라도 24조 원이 25조 원이 이제 소요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러한 그
재정의 어떤 이러한 부담을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입니까? 네, 지금 이제 뭐 매출의 몇 퍼센트다, 혹은 뭐 영업이익의 몇 퍼센트다 이런 주장들이 이제 의견들이죠. 의견들이 지금 모이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요. 저는 뭐 이렇게 봅니다. 단순한 의견은 아니죠. 나름대로 어떤 산정 근거를 가지고 하시는 말씀들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네. 보는 관점에 따라서 뭐를 기준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지금 이제 모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저는 뭐 누차 말씀드렸지만 시간은 좀 걸릴 것이다. 이런 법제를 만들어서 실제로 보상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리고 이제 헌법의 정신에 의거해서 이렇게 나온다고 봤을 때 우리나라가 이제 헌법에 이제 프로그램 성격으로 주장하거나 주창한 내용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실제로 어떤 청구권적인 어떤 기본권을 인정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현실에서는 굉장히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한다면 저는 뭐 들으시기에 뭐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정말 이거 합리적인 기준, 저는 뭐 제가 이렇게 떠미는 게 아니고 이건 국회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건이 났고 이렇게 다양한 의견이 있고 해외도 천차만별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해외의 이제 그런 상황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지금 이게 이제 우리나라는 잘 아시겠지만은 그 자영업의 그런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네. 전체 경제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 높거니와 취업자 수에서 약 한 4분의 1을 차지합니다. 이렇게 높은 나라는 전 세계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은 굉장히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민주당이나 또 이제 우리 뭐 국민의힘에서도 이제 다양한 법안이 발의되고 있는데 심지어는 그 100조 원 정도의 그러한 손실보상 재원을 적자국채를 한국은행에서 인수하고 한국은행 발권력으로 해서 돈을 발행하겠다 이런 그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상당히 이제 그 우려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한 그 견해에 대해서는 좀 공감을 하십니까? 당연히 공감할 수밖에 없죠. 이 재정적 그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서 돈을 한번 검토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PPP 방식하고 좀 비슷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의견으로서 동의하신다고 말씀하시면 동의하십니까? 아닙니다. 아직 제가 동의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가 된 건 아닙니다. 제가 뭘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 부장님? 저는 이렇습니다. 답변이 구체적이지 않고 지금 예. 말씀하시는 것들이 이제 이게 지금 듣고 계시는 수많은 자영업자들한테 예, 저는 지금 어떤 그게 안동하면 줄 수 있는 그런 답변들이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뭐 다양한 의견이 지금 있는데 가장 신속하게 뭐 보상이 됐든 재난 지원이 됐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가장 지금 현재로서는 그 맞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후보자님 이동주입니다. 일단 장관 내정을 축하드립니다. 뭐 오늘 그 현안이 주로 이제 손실보상과 관련된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문제로 많이 집중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그걸 좀 준비를 했습니다. 뭐 앞에서 많은 존경하는 동료 의원들이 질의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소상공인 비례 대표가 또 딴 걸 얘기할 수는 없어서 저도 이제 준비한 걸 몇 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뭐 쟁점이 선별 지원이냐, 저는 이걸 맞춤형 지원이라고 좀 표현하고 싶어요. 맞춤형 지원이냐,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냐, 이분법으로 접근하는 건 저는 일단 결론적으로는 우려스럽다. 이런 입장인데 우리 후보자님도 같은 의견이신 것 같아요. 일단 그 관련돼서 제가 다시 한번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후보자님 우리 이낙연 당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교섭단체 연설 내용은 알고 계시죠? 네. 거기서 이제 보면 추경 편성에서는 맞춤형 지원과 전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당연히 이제 입장이 나라의 재정을 담당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전국민 보편 지원과 선별 지원을 한꺼번에 모두 검토하겠다는 건 정부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 더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문재인 대통령님도 최근에 보면 3차 재난지원금이 빠르게 지급되고 있지만 계속 이어지는 이 피해를 막기에는 매우 부족하고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과 함께 이때까지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재정이 허용하는 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그런 취지의 발언도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주관하는 중기부 수장으로서 후보자님이 이런 그 기재부하고의 협의를 해야 될 이 간극의 차이를 우리 중기부 장관이 되신다면 소상공인과 이 중소기업을 코로나 피해로 힘들어하는 이 계층들을 대표하는 정책의 수장으로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실 의지가 명확하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맞춤형 지원과 전국민 보편 지원 동시에 추진하라는 우리 이낙연 당 대표님의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도 의원님들 질의사항이 있었지만 이 전국민 재난지원과 관련돼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작년에 전국민 1차 지원 때 소멸성 소비 쿠폰인 제로페이나 온누리 상품권이나 지역 상품권이 발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승수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번에도 이런 소멸성 소비 쿠폰으로 4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발행이 된다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하십니까? 충분히 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준비를 한 것이 아까 이제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 중에서 얼마만큼의 피해 사실에 근거한 현실적인 손실 보상을 안을 마련할 것이냐. 저희 당의 의원님들이나 야당에서도 많은 의견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뭐 저도 하나의 그 안을 하나 좀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자료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우리 소상공인들에 대한 피해 금지 업종에 대해서 국가가 그 피해 보상해야 되는 건 헌법상에 나오는 의무다라는 것은 뭐 우리 누차 강조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후보님도 동의한다라고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그 다음에 PPT를 좀 보시면 저희 방에서 저희 빅데이터를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국세청 소득신고 자료를 저희가 추출을 해갖고 2020년도 소상공인 실질 소득 손실 규모를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표에 보시면 2019년도 집합금지 제한업종 사업장들의 국세청 소득신고 내역입니다. 총 사업장 수가 148만 8천 개, 수익금액 즉 매출은 257조 원, 비용은 235조 6천만 원, 영업이익 즉 소득 금액은 21조 4천만 원이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대략 8.3%가량 됩니다. 이게 19년도 예입니다. 다음에 한국신용데이터의 빅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2020년 코로나가 한참 극심했던 2020년 집합금지 제한업종 전체 사업장의 매출은 약 211조 4천만 원으로 2019년 257조 원보다 17.5% 감소해서 45조 원가량 매출이 줄어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7.5% 매출이 하락했습니다. 평균적으로요. 이러한 매출 데이터에서 2019년도 비용인 235조 6천만 원을 제하면 2020년 영업이익 규모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2020년 비용이 2019년과 같다면 즉 이제 매출 안에는 영업비용이라는 것이 듭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고정비용으로 인건비라든가 임대료 같은 거 다 포함되는 영업비용들이 2019년과 2020년 똑같이 쓰여졌다 했을 때 2020년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24조 2천만 원입니다. 또 다른 그 비용이 10% 감소했다고 하면은 영업이익은 5조 원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는 2019년 대비 2020년의 영업이익 손실 규모가 최대 45조 원에서 최소 20조 원으로 추산을 했습니다. 이건 저희 뭐 여러 다른 의원님들도 매출 감소를 근거로 해서
뭐 피해 보상의 근거도 마련했던 안도 있지만 저는 영업이익을 근거로 해갖고 이렇게 손실을 추산해 봤습니다. 이건 하나의 안일 수 있습니다. 검토해 볼 수 있다라고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후보자님 이렇게 명시해드린 헌법에 명시된 정당한 보상을 위해서 제가 제시한 안을 포함해서 우리 정부는 의원실보다도 더 많은 국세청 자료라든가 뭐 3년간의 소득신고 데이터, 부가가치세 납입 데이터, 뭐 여신금융협회에 갖고 있는 업종별 카드 매출 데이터들을 종합해 봐서 더 세밀하고 더 사실에 가까운 수치를 산출할 수 있을 거라 보는데요. 저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선별 지원이라기보다는 맞춤형 지원이라는 표현을 제가 쓰고 싶다라는 말씀은 뭐냐면 이 안에 방역의 성공이 지속화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혁신을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만들려면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부가 최대한 사실에 가까운 피해를 추산해보고 이거에 근거한 정확한 보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드린 안을 포함해서 중기부에서 앞으로 장관이 되신다면 정확한 손실 규모를 산출하고 그에 비례한 보상을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드립니다. 네, 뭐 의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뭐 제가 장관에 임명된다면 그동안 이번에 저 버팀목 작업 나갈 때 그 나가는 과정에 샌드박스가 있었습니다. 그 국세청에서 온 그 자료를 통신사에 보내서 이제 식별할 수 없는 방식으로 다 이제 문자를 보내고 하는 이 과정에 그게 법 위반 사항이 있어서 이게 샌드박스로 해서 이렇게 나간 게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 지금 굉장히 큰 빅데이터가 지금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저 존경하는 이동주 의원님 말씀대로 실체가 뭔지를 지금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영업이익상으로는 얼마가 손해고 비용은 어느 정도 또 상대적으로 좀 적게 들어갔느냐, 그 다음에 매출은 얼마나 줄느냐, 이런 다양한 방식을 놓고 한번 뭐 국회 논의 과정에 자료로서 드리고 하는 게 중개부의 중요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꼭 한 가지만 제가 현장에서 많은 민원들이 오고 있다라는 거, 버팀목 자금이나 세입한 자료와 관련되는 지급되는 과정이죠. 저는 이제 저도 이렇게 알고 있으려 보는데 버팀목 자금과 관련돼서 집합 제한 업종만 예를 들면 소상공인 규모가, 종사자 규모가 4인 이상인 업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4인 이하라는 조건과 매출 4억 원 이하라는 조건에 대해서 좀 재고를 하실 필요는 없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제 재고는 할 수 있는데 이제 그게 중기부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의 이제 범위를 벗어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뭐 협의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그런 부분도 합리적으로 지원하는 방식들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권명호 의원님 질의 시간인데 권명호 의원님 질의를 끝으로 오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권명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울산 동구 출신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입니다. 권칠성 후보자님, 네, 미리 축하드립니다. 어차피 뭐 우리 지금 정부에서 청문회는 요시경이고 곧 빠르면 내일이나 이제 모레 되면은 장관 되시잖아요. 그래서 후보자 입장에서 답변보다는 장관이다, 내가 장관이다 하는 입장에서 꼭 답변을 해주시고 정말 그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이제 내정이 되고 곧 장관 되시는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서는 이제 뭐 이렇게 대상이 되는 큰 세 주체가 있습니다. 첫째가 소상공인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창업벤처, 그 다음에 기존의 중소기업과 전통시장과 같은 이제 크게 세 개의 주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주체를 위해서 네. 일을 하는 게 이제 장관의 역할이죠. 그렇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존재한 이유이고 또 그 부처를 관장하는 장관으로서는 그
계층을 위해서 이익을 대변을 하고 또 업무를 수행해 나가는 게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방금 말씀하신 세 주체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임명권자는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이고 또 현 정부 청와대의 그러한 정책 기조하고 서로 상충될 때는 어느 쪽의 입장을 대변하실 겁니까? 당연히 중소벤처기업부가 현장을 이제 모니터하고 그분들의 이해관계를 정책에 반영하는 입장에 있으니까 당연히 그 현장의 목소리들을 반영하는데 최선. 그렇죠. 임명권자의 뜻하고는 서로 배치가 된다든지 상충할 경우에도 그렇게 하실 겁니까? 이제 뭐 그냥 가정에 근거한 거라 제가 지금 또 특히 후보자 입장이라. 예? 그렇게- 후보자가 아니고 내일 모레면 당장 장관입니다. 예? 하여간 최선의 정책이 정부 내에서도 불협화음 없이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리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정책, 물론 이제 대통령이나 지금 정부에서 우리 국민들을 위한다고 다 일을 하죠. 좋은 뜻에서 시작을 하는데 그렇게 이제 시행착오도 겪을 수가 있고 또 그런 정책들로 인해서 오히려 그 당사자들이 피해보는 경우에 그것도 이 정책적인 수정도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고집만 할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우리 이제 후보자께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니까 큰 다행이라 생각을 하는데 혹시 주 52시간제에서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올해 7월부터는 아마 전면적으로 시행될 것 같습니다. 현재 단계적으로 진행되어 왔는데. 이제 지금 1월부터 300 미만 사업장, 50인 이상 300 미만 사업장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 네. 그게 누구를 위해서 이런 정책을 추진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 취지가 기본 취지가. 기본적인 취지는 이제 노동 시간에 대한 문제니까 근무하시는 분들의 입장이 많이 종사자들의 입장, 그렇습니다. 노동자들을 근로자들의 입장. 예. 근데 정책이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현장의 목소리는 다릅니다. 현장의 상황도 다릅니다. 정말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경기가 침체가 되었고 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설상가상으로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정부의 주 52시간 정책으로 인해서 그 고통이 더 가중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으셔야 될 겁니다. 중소기업 중앙회가 지난해 10월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39%가 주 52시간 근무제를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을 했고 또 준비하지 못한 그 중소기업이 한 84% 정도가 초과 근무가 불가피하고 또 90.4%가 계도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호소를 하고 있고 청와대에 국민청원까지 올리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정부는 보기 좋게 이제 묵살을 지금 하고 시행을 실시하고 있는데 혹시 후보자님 프로크루스 태서의 침대라고 들어보셨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침대 이제 놔두고 짧아도 죽게 되고 길어도 죽게 되는 이제 그런 부조리한 상황인데 지금 이제 중소기업의 주 52시간제 시행에 대해서 현장에서는 그런 목소리들을 다 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가 지난해 1월 민관이 함께 이제 중소기업 노동시간 단축 업무 협의체를 구성을 했는데 그 협의체 구성 후에 회의가 몇 번 진행된지 아십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후보자 공부를 많이 안 하고 나오셨네요, 그죠? 예. 죄송합니다. 지난해 2월부터 단 한 차례도 회의를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잘못된 거죠. 의원님 말씀 드리니까 좀 소홀했다는 예, 느낌이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중소기업들은 절박한 상황인데
정작 정부에서는 부처에서는 회의도 한 차례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 현장의 그러한 애로사항이나 목소리를 도외시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또 장관이 되시면은 또 언론을 드리겠지만은 또 본의원이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이 조선업이나 현실적으로 주 52시간제 적용이 어려운 업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업종이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공기를 맞춰야 되고 납기를 준수를 해야 되고 또 오개에서 공사를 해야 되는 이러한 업종들은 지금 요청이 그렇습니다. 적용을 유예하고 현재 이제 운송과 보건업, 오개 업종에만 적용되는 근로시간 특혜를 조선과 건설, 수리산업에 추가를 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노사 합의시에 쓰는 추가 연장 근로 허용도 가능합니다. 노사가 합의할 때는. 그래서 장관이 임명이 되시면은 중소기업과 근로자들을 위해서 또 본인이 제안한 내용 또 아니면 또 장관이 또 보고를 받아서 이러한 제도가 시행됨으로써 피해를 받고 있는 그러한 당사자들에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이 주 52시간제 때문에 임금의 한 40%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수입이 줄어들어서 지금 투잡을 하고 있거든요. 투잡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날 이 본업에 출근하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이 작업 환경이 안전에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그러한 경우도 감안하셔서 꼭 이러한 제도가 잘못됐으면은 제도를 수정할 수 있는 그런 유연성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장고에 대해서 강조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을 드릴까요? 예. 이제 그동안 이제 정부가 준비하면서 뭐 의원님들 다 아시지만 이제 뭐 유연 근로제를 좀 강화하면서 주 52시간이 좀 연착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들을 좀 하기는 했습니다. 특히 이제 R&D 같은 경우에는 유연 근로제를 굉장히 많이 늘렸습니다. 조선업에도 만약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고 이게 이제 고용부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부분이라 저희들이 현장을 충분히 살펴보고 그 부분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저희들 내부의 의사결정이 되면 제가 물론 장관이 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의사결정이 되면 고용부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